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기업들이 버는 돈, 영업을 해서 버는 돈이 영업이익이잖아요. 밑에 그림 봐보세요. 영업이익을 벌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투자자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시죠. 주주들한테요. 그럼 나머지는 그러니까 재투자를 하는 거죠.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요. 근데 지금 뭐냐면 배당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되게 뭐 하냐면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자기 기업 주식을 매입을. 이걸 왜 매입을 하겠습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발행 주식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기존 주주의 그러니까 지분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주가도 올라갈 게 아닙니까? 주주들은 신나죠. 자사주 매입하면. 자사주 매입해 소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 뭐냐면 주주들이 뭐냐면 야 주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냐면 수익을 높여달라고 막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그 탐욕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봤듯이 수익률은 떠가지고 앉았어. 그러니까 뭐 하냐면 돈을 빌려가지고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는 그 돈을 빌리는 비용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없애버려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가지고 그러면 주주들은 좋아할 게 아닙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요. 그걸 만족시켜주고 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렇게까지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우리가 21세기 접어들면서 우리가 굉장히 장밋빛 천망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면은 21세기가 되게 되면 무슨 뭐 RT 시대가 뭐 T자가 끝나는 게 막 유행했었습니다. 로봇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뭐 ST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 시대가 열린다. 그다음에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영원히 늙지 않는 줄기세포 혁명 때문에 막 이런 얘기했는데 10년 지나고 나 보니까는 다 꽝이더라 이거.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그러니까 10년을 진단을 해보니까 꽝이더라 이게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그 전망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후에 10년 지났어요. 2020년 전에 보니까는 위에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에서 발표한 글이고 밑에는 이제 기사인데 보게 되면 미국의 혁신 생태계가 둔화되고 있다. 슬로잉 다운하고 있다.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렸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멈춰버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요. 아까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두 번째인 지금 아까 뭐랬습니까? 미래차. 네? 미래차 같은 경우요. 아까 제가 겁나 낀것 같은데 네, 말로 할게요. 미래차 같은 경우요. 미래차인데 미래차에 우리가 관련된 기술들이 되게 뭐가 있습니까요? 뭐 전기차라든가 차량 공유 서비스 뭐 이런 거 하는데 AI 기술, 그다음에 통신 기술. 여러분 자동차는요.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순간 제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5G가 그래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6G 이제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G가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간 제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5G는 스튜디오에서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앵커가 현장에 나가 있는 김 기자 부르게 되면 과거는 끊김 현상 있잖아요. 그게 4G라서 그런 겁니다. 5G는 실시간 연결되는 거예요. 순간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이 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전기차로 바뀌니까는 다 전자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반도체 이런 게 중요하죠. 2차 전지가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 사업 모델로 쫙 2010년대까지 쭉 잘 달려간 거예요. 미국이요. 가고 나서 지금은 혁신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애들이요. 모방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중국 애들이요. 혁신은 잘 못해도 모방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중국의 플랫폼 사업 모델 보게 되면요. 중국의 소위 말해서 구글 하는 게 바이두라고 있습니다. 바이두요. 바이두 검색 서비스가 아주 큰 갭이죠. 중국의 아마존, 알리바바 있죠. 네, 알리바바는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의 페이스북, 텐센트.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 3년 내지 5년 만에 해쳐버린 거예요. 뒤쫓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 미래차의 핵심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 기술하고 5G는 미국하고 거의 맞짱뜨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중국이 이렇게 맞짱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플랫폼 사업 모델이 어느 쫓아갔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인구 쪽수가 14억 명이잖아요. 알리바바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고객 수하고 아마존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잖아요. 14억 명이고 3억 5천만 명이니까요. 외국 사람들 빼고 이렇게 간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으로서 그러니까 이걸 쫓아간 거예요. 거기다가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는 인권을 되게 이제 무시하면서 막 이제 체증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이 빨리 쫓아가는 거예요. 그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를
이걸 실험하기 위해 가지고 자율주행 택시를 그러니까 저기 운행을 해요. 운행하는데 이게 공짜예요. 대신 뭐냐 사고 나도 그 본인 책임이고. 예, 그러니까 공짜로 하는데 이제 타려면 타고 말려면 말아요.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 자율주행차를 기술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회 체제니까 가능하죠 이게. 공항 들어갈 때는 안면 인식 저거 다 스캔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앉아 있고 그런 게 예? 이게 사회 체제니까 가능하죠. 그걸로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간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통신은 화웨이가 그러니까는 세계 시장 점에 30%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를 그냥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타겟이 된 게 미중 간의 이 기술 전쟁이 미국이 앞으로 2010년까지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근데 2010년부터 주물주물하고 있는데 중국이 뒤에까지 막 쫓아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겁니다.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반도체는 뭐 저기 한국이나 이런 애들이 하고 앉아 있고 중국도 그러니까 반도체는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많이 생산하니까는 너 우리 쪽에 수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네, 2차 전지 우리 LG가 많이 2차 전지 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는 자기들 이제 우군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쪽 서로 죽이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미래차가 지금 그러니까 가장 지금 현실적인 지금 바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플랫폼 사업들의 지향은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솔루션은 뭐냐? 자,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을 했어요. 생태계라는 건 뭐죠? 디지털 세계에다가 다들 연결시킨 거예요. 연결시킨 겁니다. 연결시켜서 데이터도 굉장히 엄청난 데이터도 만들어냈고 그 연결 속에서 사람들도 다 연결시켜놨어요. 그럼 그 연결된 속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요. 여기서부터가 진검승부인 거예요. 그게 솔루션이에요. 솔루션인 게 뭡니까? 새로운 해답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릴 정도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게 구글하게 되면 유럽이나 이런 데서 반독점법으로 막 지금 저기 공격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2020년 8월달 기사인데 구글이 반독점법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구글의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그런 말이 나오죠. 미스터 불인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게 되면 원 미스터 불인 앤 미스터 페이지. 불인하고 페이지가 창업자거든요. 창업자가 뭐냐면은 피하고 싶어 했던 거. 피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컨벤셔널 컴퍼니, 전통적인 기업들, 자기들이 혐오했던 전통적인 기업들. 그 전통적인 기업이 뭐냐면은 혁신이 실종되고 그다음에 성장이 둔화돼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의 모습을 자기들이 피하고 싶었는데 구글이 지금 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초창기 멤버들이 기업을 떠나고 있습니다. 내가 구글에서 펼치고 싶었던 꿈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기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더 이상. 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플랫폼 사업 모델 특성은 개방입니다. 이익 공유고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게 되니까 자기들이 다 독점을 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쫓아오는 애 있으면 다 인수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다 그한다. 근데 데이터도 자기들 혼자서 독점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전통적인 기업처럼 완전히 자기들도 그 모습으로 그 괴물로 자기들이 돌아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이 구글에 처음에 뛰어들었던 직원들은 막 혁신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계속 이런 것을 꿈꾸고 자기들은 여기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징그러운 재벌 기업들처럼 이렇게 변해버렸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뭐 저 카카오도 지금 그렇게 변해버렸죠. 네이버도 변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할 때 모습 어디 가버리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고 나서 난 상황 속에서 왜 솔루션이 안 나오는가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에 혁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뭡니까요? 사람들하고 연결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작년에 K방역하고 똑같아요. 이게 K방역이 뭐였었습니까? 개방을 유지하면서 우리 통제 안 했잖아요. 개방을 유지 안 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니까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확산을 막으려니까는 당연히 뭐냐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의료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국민들이 해야 될 국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가 안 되면은 이거는 개방하면서 방역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협조해 줘야 되고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정부는 뭐냐면 솔직하게 정보를 다 그러니까 공개해야 되고 불신이 안 생기게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냈던 신호가 뭐예요? 국제사회랑 국내에서 보냈던 게 뭐냐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두의 자유,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것을 계속 던졌습니다. 화두를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감염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게 되면 그게 또 확산시키고 그러니까는 모두가 그러니까 다 끝났을 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네? 이 코로나라는 것은요. 근데 디지털 생태계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을 뿐이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세대가 잘 적응 못하는 이유가요. 디지털 세상에는 거기서는요. 나이 물어보고 남자냐 여자 물어보면 저기 쫓겨납니다. 그렇죠? 또 꼰대 소리 듣고요. 거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평등한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뭐냐면은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영받아요. 그래서 서로가 협력을 통해서 나랑 똑같은 사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서로가 어쨌든 신뢰를 해야 되고 서로 입장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익 안 나눠갖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 떠나죠. 떠나버려요. 네? 너랑 더 이상 파트너 못하겠다. 같이 못하겠다. 떠나버리죠.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는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뭐냐면 그 속에서 또 하나 요구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자율성입니다. 자기 책임성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 존중 안 해주고 배려 안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아웃돼요. 아웃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느새 보니까 플랫폼 사업모델들은 과거의 전통적인 재벌들처럼 완전히 폐쇄적이 돼버리고 예? 데이터를 엄청나게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끙끙대면서 혁신도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안고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그러니까 다 오픈시켜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걸 오픈시켜 이런 생각에 빠지고 있는 거야. 이게 전통적인 기업들이죠. 근데 이 데이터를 공동체에 다 오픈시키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엄청난 새로운 혁신들이 그 공유를 했을 때 나타났을 텐데 그걸 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는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다. 내 세계가 아니다. 떠나는 겁니다. 구글 이런 데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는 지금 디지털 생태계는 전혀 다른 지금 저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협력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보게 되면 소통력을 굉장히 정치인들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대가 변한 거예요. 공감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뭐냐면 산업화 시절 때는 자기 혼자 잘하면 됐던 거예요. 자조가 강조가 되고 자기가 성실하면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잘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과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냐면 공동 창조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 신입 직원 뽑을 때요. 두 가지 조건을 했습니다. 네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냐 없냐. 둘째, 다른 사람 혼자 잘하는 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봐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기술이 융합화 복합화가 되다 보니까는 그 모든 기술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기술을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서 쓰는데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전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 오히려 협력보다는 경쟁, 아주 그냥 극단적인 경쟁에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다 공장에서 찍은 상품처럼 똑같은 상품으로 그냥 만들잖아 아이들이. 네? 똑같은 상품 만들. 줄 세우기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차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요. 자기가 없는 거를 찾는다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찾는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미국의 플랫폼으로. 그러면서 뭐냐면은 독점으로 가다 보니까는 초양극화는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소수가 다 먹는 식으로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새로운 신생계획이 등장하면은 인수해버려가지고 삽버려가지고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성을 그러니까 지배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혁신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내가 완전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가 굳이 그러니까 혁신을 뭐 할 필요도 못 느끼고 이제 그러면서 안 일어나고 폐쇄적으로 또 이게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의 원래 출발의 모습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를 이제 좀 생각해 볼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재벌 대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기업들이 데이터가 중요한 건 어서 이제 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자기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 기업들도 자기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앉아 있는데 플랫폼 기업이 돼가지고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못 만들다 보니까 뭐합니까? 정부한테 공공부문 데이터를 좀 달라고. 공공부문 데이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연금공단에 있는 데이터, 의료보험공단에 있는 데이터. 이거 좀 활용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사이비 지식인, 어용 지식인들이 그거 이렇게 좀 저기 저 가리게 그 하다 보면 시민단체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다 걸린다 해가지고 막 이제 우려가지고 막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걸 금세 다 저기 저 이게 가려놔도 다 알 수 있다. 누구 정보인지.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거 좀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이 플랫폼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하면서 또 여기 끌려가기도 하고 로비도 받기도 하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플랫폼이 못 되고 삼성전자가 이재용이 2018년도에 8월 달에 뭘 발표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2010년도에 5대 사업 하겠다고 한 거를 다 폐기해버리고 폐기하는 건 안 나오니까 폐기하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4개를 다시 발표했죠. 그래서 180조를 투입하겠다 이런 발표했었어요. 8월 달에. 그때 뭐냐면 인공지능, 두 번째 5G, 세 번째 전장, 네 번째가 바이오. 바이오는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이 의학 제약 저거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서 해소해 주면 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이 세 개가 미래차와 관련된 전장 이게 뭡니까?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다 자동차가 전자장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든 게 뭐냐면 허만 카돈이라고 오디오 제품의 앰프하고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은 허만 카돈이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그래서 10억 달러 주고 인수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재용의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에 지금 꽂혀 있어요. 인공지능에. 여러분, 인공지능의 제품을 삼성전자가 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빅십이라고 있었죠. 애플의 실이나 뭐 저기 애플과 구글의 그 시리 어시스턴트하고 비교할 때 좀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제품조차도 미국의 유명한 그러니까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인 바이브랩스라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 그걸 인수해서 그나마 그것도 출시한 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해외 나갈 때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업체를 물색하고 다녀요. 근데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 진화 중이에요, 아직도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새로운 기술 나올 때마다 새로 인수를 하냐고요. 네? 지가 개발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수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후발주자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지가 스스로 이제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자기 발로 걸어가려면은 빅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려면은 자기가 플랫폼으로 변신돼야 되는 거예요.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플랫폼을 진화 안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저기 이제 뛰어들겠다고 하니까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확보한 기업체를 인수나 찾아다니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밑바닥에 물 붓기 시키죠. 과거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을 제가 그러니까 재탕하고 앉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제조업에서 못 벗어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현 주소예요. 카카오가 어떤 짓을 하고 앉느냐? 여러분들 카카오 모빌리티 한번 봐보세요. 그거 그냥 우리가 렌트카를 똑같은 우버를 흉내내는 거잖아요. 수시로 띄어먹는 거잖아요. 수시로 띄어먹겠다는 거잖아요. 우버가 굉장히 후진 모델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중간에 착취해 가는 거거든요. 착취하는 거였는데 새로운 혁신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요. 네? 우버가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기업 가치가 별로 안 올라가고 앉았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델들은 과거 재벌 기업들하고 달라야 되는 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카카오톡이라는 것을요.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플랫폼을 하려면요. 내가 플랫폼을 해가지고 도대체가 무슨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외국에서 이런 게 막 뜨니까는 자기도 흉내내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뺏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기존에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갈등을 막 유발하죠. 택시업체들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막 하면서 이게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자기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쓰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걸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요? 우리가 이 배달의 민족 배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뭐 한 겁니까요? 앱 기반의 기술에다가 기존에 있는 시장을
그걸 이제 그러니까 뺏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그것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플랫폼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더 이상 진화할 자신이 없으니까는 매각할, 먹튀죠, 먹튀요. 네? 먹튀인 거예요. 회원들이 만큼 확보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팔아먹는 거지. 독일계 어떤 기업한테 자본한테 판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이걸 도대체가 그러니까 플랫폼을 내부에서 유행하니까 이걸 자기들이 모방해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를 구성을 했으면은 그 속에서 뭐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그 연결, 많은 사람들, 자원들이 연결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자원들이에요. 애플은 그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연결한 거고, 자기들 아이디어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이디어를 연결한 거예요. 우버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한 거고요. 연결해가지고 돈벌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태계를 만든 이유는, 생태계라는 건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 가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이게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면은 플랫폼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느 정도로 플랫폼을 만들 건지가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플랫폼 유행이니까 플랫폼 하겠는요. 그냥 앱 기반의 그러니까 앱이라는 기술 기반의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 변형된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사업 모델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벌들이 이렇게 헤매고 앉아 있고 지금 플랫폼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고 정부조차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김동연 부총리가 뭘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것이 혁신성장이었으니까 공정경제하고 그거를 관료들한테 맡겼는데 이 관료들 맡기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료들이 몰라요. 진짜 무식해요. 진짜 무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부 많이 자문해주기서 얘기를 해봐서 알아요. 그 김동연 부총리 때 뭘 얘기했냐면 플랫폼 경제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기치를 내세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해주면은 관료들이 자기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되고 나서 그걸 뭘 했냐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 같은 말이거든요. 왜 자기 차별화시키겠다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는 갈수록 그 발표하는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국계 새로 나온 것을 거기다 또 덧붙이고 사람들 다 덧붙이면서요. 그러면서 그냥 나열로 그냥 쫙 나열만 잔뜩 해놓는 거예요. 네? 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 나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아주 혹평을 할 때 뭐냐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한국판 뉴딜로 그게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디지털 뉴딜은 박근혜 때 창조경제 했던 거나 뭐가 다른지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그린 뉴딜은 이명박 때 녹색 성장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김동연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 그거 만든 핵심 인사예요. 홍남기 부총리가 창조경제 만든 핵심 인사예요. 미래창조과학부 그 핵심 차관이었었어요. 실무 차관. 자기들이 그 이전 정부에서 했던 거를 그 기반을 그대로 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게 안 나와요. 그걸 관리를 시키게 되면요. 그리고 그거를 모르고 그냥 뭐냐면 외국에서 유행하는 거. 노무현 정부 때 보게 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했죠. 노무현 정부가 10대 신성장 동네선을 육성하겠다. 그럼 10개 산업을 그러면 외국에서 유행하는 거, 제일 유행하는 거 10개를 긁어모아다가 쫙 발표를 하죠. 이명박 때는 게 17개를 늘어요. 차별화시켜야 되니까. 예? 박근혜 때는 그게 여러 개를 늘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다 뭐 창조경제, 녹색전략도 추가하죠. 뭐. 전 정부하고 차별화하려니까. 근데 그냥 뭐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어디서 미국에서 막 유행하는 거 갖다 붙여놓고 나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예산 투입하면 그거 이제 눈먼 돈들 따먹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많은 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게 정부 주도로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형 플랫폼을 넘어서려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아있는 게 우리는 지금 뭐냐면 민간 기업들이 이걸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를 플랫폼화 시키자 이거예요. 지역사회를요. 제가 얘기하는 게요. 지역사회를 플랫폼화 시키자 이겁니다. 마을 경제 공동체를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연결시키면 되는데 아까 가셨지만 황종환 아까 사장님이 그 지식재산권 이런 거 가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방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강연 다니고 지자체장들 만나면요. 지방이 지금 지방 소멸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심각합니다. 되게 심각해요. 울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지금 청년들이 다 떠나가지고 지금 아우성이에요. 울산 정도만 하더라도요. 거기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100만 명 좀 있으면 붕괴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막 이제 가고 앉아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제조업체 안 간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조업체 억지로 갖다 밀어내려 하지 말라고. 그럼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제조업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산업 구조가요. 그러면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그러니까 기반 산업은 되게 제조업체 이런 것들입니다. 1차 산업과 연결된 제조업이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청년들을 그러니까 지역으로 그러니까 다시 불러들여야 되는데 오게 해야 되는데 청년들을 오게 하려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억지로 제조업에 취업하라고 이렇게 밀어내봤자 되지도 않을 일이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뭡니까요? 수도권의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방엔 3개뿐이 없는데 서울에 가면 15개 정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거기가 더 그러니까는 돈 벌기 쉬울 것 같다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서울에 와봤자 무슨 정규직 가면 어려운 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보게 되면 한 20살 넘어가는 때부터 초조해야 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전히 비정규직인데 30대 넘어가면서부터까지 비정규직이 있으면요.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하고 싶은 걸 할 시간이 없지요. 왜? 맨날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 한 서너 개씩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거가 없겠습니까? 있는데 젊은이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요즘 20대, 30대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모바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들이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요. 2010년대 이후에는요. 이걸 알파 세대라고 해요. 인공지능 세대라고 해요. 이 기술하고 떼고 사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 지금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뭡니까? 콘텐츠,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기획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거나마 있는 게 엄청 다행인 거예요. 이거나마 있는 게. 저는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이 문화가 이렇게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70년 전후생들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문화 기획력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그걸 활용하라 이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과 하면서 이정재가 라면을 먹는 거 보고서는 라면 수익이 막 잘 되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오징어 게임 보고선 그러니까 갑자기 뭡니까 창신동에 그러니까는 봉제 공장이 저기 일감이 없어서 다 이제 놀고 지내다가 갑자기 봉제 공장이 열심히 돌아가는 거예요. 추리닝 주문이 막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예? 그게 뭐 때문인 겁니까요? 문화인 거예요. K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유산 그걸 우리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뭡니까요? 이 제조업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게 20세기 유산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 예?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아까 항종환 선생님 만나고 제가 그런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지식재산을 NFT로 이렇게 간다는 거 이런 거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지고 제가 젊은이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취업하라고 하지 말아라. 사업 파트너를 모셔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기의 사업 파트너로 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영입하라 이거예요. 영입하라 이거예요. 그래 뭘 맡기냐? 자기들 제품에다가 콘텐츠를 소위 말해서 문화를 입히게 하는 역할을 맡기라 이거예요. 네? 문화를 입히는 역할을.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다가 거기다 입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 거 하라면 그런 거 신나서 해요. 우리나라 애들이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거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지 말고 파트너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과 나온 것 중에 7 내지 80%는 청년한테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중소기업 사장님은 절대 못해. 그건 세대 차이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중소기업들 지금 지방 중소기업은 더 죽겠다고 난리거든요. 지금요. 네? 시장 개척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 제품이 최근 지난해부터요. 갑자기 지금 대기업보다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갑자기 경쟁력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문화 때문이에요. 문화의 힘이야. 그러면 이 문화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청년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들이 저는 그러니까 자기 칼라들을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때 자기 칼라를 그러니까 입혀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 이 플랫폼을 만들 때 청년들이 참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청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일단 플랫폼을 하게 하려면요. 플랫폼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목적의식이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저기 배달의 민족처럼 그냥 우리가 이게 무슨 앱 기반으로 기술만 이용하겠다. 이거는 지속 불가능.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지향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 이걸 통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플랫폼을 만들려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식의 제안을 합니다. 지역사회고 사회적 경제 주주의 협동조합 이런 게 많잖아요. 이들이 주도해서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공공기관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기관이. 공공기관은 지역화폐 정도나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게 플랫폼이 되려면요. 사람들이 일단은 자발적으로 다들 이게 여기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뭡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얻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하면은 억지로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니까는 경제 마을 공동체니까 이런 거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요. 일단 뭐냐면은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있어야 돼. 내가 여기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건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처음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어쨌든 간에 재밌어가지고 다 연결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그러면서 그 속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용광로를 만들자 이겁니다. 지역의 생산자도 참여하게 하고 소비자도 참여하고 맘카페도 참여하게 해가지고 지역 생산물들을 그러니까는 오프라인에서 유통할 때 유통비용이 나가잖아요. 한 20% 30% 나가잖아요. 그거를 맘카페한테 주고 지역화폐로 주고 그걸 대신 홍보시켜라 홍보하게 하게 하고 예? 하게 하고 그러면 그 지역화폐 또 그 지역에서 또 이제 돈을 쓰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청년들한테 다 공유시켜라 이겁니다. 청년들이 그걸 새로운 창업도 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끼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콘텐츠가 들어와야 돼. 일단은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얻는 게 있어야지 자꾸 연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그 인생 이막인가 여기서 하시는 거 보니까 물류 연결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글에 접속하는 이유가 구글에서 그러니까 많은 걸 제가 정보를 얻으니까 제가 접속하듯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익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 거예요. 줘가지고 일단 그걸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단 그게 되고 생태계를 어떤 생태계를 만들겠느냐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저기 황종환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것도 지역사회가 가진 자산이잖아요. 지적 재산이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NFT 만들어 놓으면 요즘 젊은 애들 이런데 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관심을 가져요. 그거 가지는 건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요. 처음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뭐 이 공유라는 이런 가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생태계를 그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지역사회가 그러니까는 그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제 플랫폼이 디지털 세상의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그 지역 경제 지역 공유 경제 플랫폼을 좀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플랫폼이 이게 활성화되게 되면요.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는 그 50년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진보당을 했었던 죽산 조봉암 선생이 있었잖아요. 죽산 조봉암 선생이 당시 협동조합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농산부 장관할 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킨 거잖아요.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 저도 지역운동 해보니까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할 때 그 참여자는 제가 참여 안 한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는 분권하고 내가 생각하는 분권은 틀리다, 철학이. 분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방의 공공기관만 일한다고 분권이 되는 게 아니다. 지방 주민들이 자치 역량이 생길 때 그러니까 이 분권은 본격적으로 된다. 그냥 권한만 넘겨주게 되면은 토호들이 다 먹고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에서 해보니까 제가 운동을. 그래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는 이 그 자치권을 자치할 수 있는 이 역량을 그러니까 그 구축하는 게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에 있을 때도 지역 화폐도 도입하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에는요 이것의 중심을 젊은 사람으로 해놔야 돼요. 젊은 사람이 그러면 매력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생태계를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냐 없냐. 단순한 그러니까 몇 사람들의 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등록을 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물류 연결하고 이런 거 가지고만 하면 너무 협소한 거고요. 그건 기존의 배달 서비스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배달 서비스 이런 앱하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제 공동체에 맞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플랫폼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그린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 모습인데 참고를 해줘 보시고요. 제가 자료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은 제가 하여간 뭐 8시 반까지 지금 시간을 이렇게 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으면서 제가 좀 이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질문하기보다는 의견을 좀 하나 가지고. 예, 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뭐 선거 사회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 그리고 세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정부마다 굉장히 어떤 패러다임에서 굉장히 허도가 있었어요. 기존 정부 같은 뭐 방패 따르고 가르치고 공연들 같은 거 다음 우리 지금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뭐 구글이나 애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너무 많이 잘 도움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앞으로 5년 아니면 더 다른 정부까지 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는 어떤 하드라고 할까? 그 중에 생각하는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에서 그 구호를 써가지고 그랬던데 제가 지난번에 냈던 책이 최근에 제가 책을 엊그저께 또 한 권을 냈는데 예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했던 게 이제 지금 선생님이 질문한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되는 건데 저는 이제 길게 저는 이게 긴 시간이 필요하는 거는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교육자라서가 아니라요. 청년이 희망 없는 사회는 그 나라 미래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청년들이 지금 보게 되면요. 대학생들 보게 되면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관찰하면 좀비 같아요. 좀비. 왜 그러냐면요.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주 영특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하면 영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애들을 어떻게 망가뜨려놨냐면요. 기성사회가 뭐 이렇게 시키면은 어떻게든 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그걸 해결하는 거 이런 거는 애들이 완전히 바보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는 기존에 있는 답은요. 기존에 있는 답은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더 잘하거든요. 지금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없는 답을 만들어내고 없었던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인데 우리 교육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산업사회 때, 과거 제조업 시대 때 필요했던 교육이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시대 부적응자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은 되게 옆에 있는 선배들이 학과 선배들이 뭘 했거나 친구들이 뭘 한 거를 보고서는 그걸 이제 자기도 하는 거예요. 아 옆에 애가 어학연수 갔다 왔어. 나는 안 갔다 오면 나도 좀 뭔가 불리할 것 같아 쳐줘야 하고 스펙을 그러니까 스펙 경쟁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애들이. 다른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이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교수들이 거기에 답도 못 주고 앉아있어요. 학교 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지금 우리가 뭐 보게 되면 이 교육시키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가는데 그걸 뭐 이제 교육이 굉장히 뭐 100년이 되겠는데 저 100년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1학년 들어와가지고 한 4년 제가 집중적으로 해보면요. 효과가 나타나요. 저는 이제 그다음에 제가 흔히 말해서 지금 새로운 사회가 열리면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계약도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계약 속에서 새로운 사회가 전개됐으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권리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인간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뭐 공감형 인간 이런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책도 내고 했지만은 이 기본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주로 이제 그 기본권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지역사회 청년들을 구할 때도 청년들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가 지방자치단체들한테 그래요.
중앙정부에서 도입하기 전에 청년들이 지방에 오게 되면은 온 청년들이 최소한 와서 처음에 꼭 적응할 때까지 최소한 소득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주거 조건도 필요할 게 아니냐. 그다음에 그러다가 자기들이 적응돼가지고 창업하겠다 그러면 금융도 지원해야 되고. 그 지금 그러니까는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이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런 것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재정민주주의, 금융민주주의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기본적인 권리가 그러니까는 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사회 혁신이 활성화되고 미래가 열리겠냐. 청년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기성세대가 줘야 되는 거지. 저는 최소한의 기성사회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임금 아르바이트에게 치여가지고 아이들 제가 오랫동안 만나서 상담해 보면요. 자기가 뭐 좀 하고 싶은데 뒤늦게라도 대학 갈 때는 성적표 맞춰서 그냥 대학 갔는데 뒤늦게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치여가지고 맨날 피곤하고 맨날 그러면서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제가 그래서 기본소득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르바이트 한두 개 정도 줄여주는 거다. 줄여주고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좀 추진할 수 있게. 근데 그걸 추진하다 보면은 임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걸 지원해 주는 게 기본소득이다. 이런 의미로 저는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해서 기본소득 중에 썼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근데 그런 거를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할 때 아직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는 얘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장벽도 인식의 장벽도 있다 보니까는 그걸 정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책을 그러니까 어쨌든 연착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본소득이라든가 기본금융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고 그게 이제 경험하고 나면 저는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봐요. 못 벗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정책이 전면화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해를 못하는 국민을 저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정책의 수용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는 운이 좋다고 보는 게요. 기본소득을 이렇게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이게 가능한 게요.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가능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소득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 번 더 경험했는데 괜찮아. 국민들이 볼 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떤 역사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제 어떤 나라가 더 이제 먼저 치고 난 선진국이라는 게 앞서가는 나라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요. 저는 근데 20세기의 선진국과 다른 선진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과거에 20세기에 제가 잘 쓴 표현이 20세기의 문법이 지금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요. 21세기에. 많은 전문 지식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우리한테 그런 기회의 장이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 민주정부, 저는 2기 촛불정부라는데 그게 열리게 된다면 더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관심은 사실 이런 마을 경제 공동체 만든 사람들 이런 분들이에요. 솔직히 저도 출발이 그렇게 했듯이요. 20년 전에 하남에서.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민주주의의 기반이 강해야지만이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조차도요. 민주주의가 다 후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민주주의가 전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어요. 다 반동의 물길이 다 이렇게 부은 거예요. 제도가 그러니까 순기능이 약해지면서 시스템이 순기능이 약해지면서 반동의 물결이 불었었어요. 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역진이 안 되려면은 후퇴가 안 되려면은 저는 이 주민 자치 역량이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기반이라고 보고 있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만 있다면은 저는 이게 이 기후 변화 문제에도 사실 이런 주민 자치 역량이 있어야지만 이 기후 변화도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데 저는 이게 출발점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저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 정치인들한테는 사실 이런 얘기 해봤자 정치인들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별로 흥이 안 나야 하잖아요. 네? 이건 결국 주민들이 일반 민들이 그러니까 풀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민의 역량하고 중앙정부 하는 역량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지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크기를 내주려면 태국의 지방 그 어떤 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주민들 함께하는 지방의회나 그다음에 시간제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공무원들이 마찬가지니까 사실로 통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엄청 많거든요. 그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권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상투적인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교수님 모시고 하는 게 오늘 들어보려고 했던 게 아마 그런 부분이 해결하고 싶어서 아마 마련을 했을 겁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질문이. 저도 현장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딪히고 또 그걸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구조가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오늘 교수님 2시간 넘게 지금 해주시면서 같이 저희도 들어가서 고민을 해보고 많이 이제 주제를 주신 건데 사실은 엄청 좋은 주제도 많이 나왔죠.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가 왔던 게 소통하는 끈, 그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질문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소유하지 말고 공유를 해서 나눠달라는 것,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 걸로 해서 플랫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바닥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부숴두고 배 안에 이제 그만해. 내가 평생 나 이거 했는데 그만해. 이런 좀 잘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얘기 하다 보면 결국 정치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로 우리가 결국은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걸 만들어지잖아요. 공천권과 연결이 되고 관계자의 연결되고. 그 결국은 우리 교수님도 결국은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지금 없다 그러는데 이걸 재미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중간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아까 플랫폼을 갈 때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운동하시는 분들, 경제적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가기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 그게 일단은 가치 창출에 도움이 돼야 돼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앙 정치 속에서는 제가 이제 현실 정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중에 가장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지금 이제 공약으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개가 좀 쭈삣쭈삣 했던 건데 지금 저는 이제 그동안 제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한 거지만 지역 공공은행은 반드시 해야 된다. 지역 공공은행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민주화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 지역 공공은행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는 게 이제 협동조합청. 협동조합은 따로 별도로 이제 가야 돼요. 협동조합 지원하는 협동조합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요. 지역 공공은행을 이건 기재부가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권한을 분산시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공공은행을 저는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한이 어느 정도? 지역 공공은행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필요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그 역량에 따라 가는데 지금 현행 법에 따르게 되면요 250억 원 이상이 저기 예산이 되면 가능합니다. 250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보면 40조가 넘어요. 1년에 예산요. 경기도도 그렇고요. 그건 충분히 되고요. 이 광역단체를 쓰면요. 그래도 지방도 그러니까 그 도 차원은 충분히 그 예산 넘죠. 뭐 몇 조 이상은 다 되니까요. 그러니까 현행 법상 보게 되면 250억 원이 최소 자본이에요. 은행들, 지방은행 가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산 규모가 그 정도만 되게 되면은 그 수입을 가지고 저걸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서울시 주관 그러니까 그 금고 역할을 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이거든요, 지금요. 신한은행이 지금 그 출자료 열매를 서울시에다 줬냐면 3조를 내놨습니다. 서울시 31조 할 때 들어갔던 거예요. 31조 서울시 그 수입 들어오는 거를 신한은행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대신에 3조 원을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 입장 속에서는 그게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3조 원을 내놓을 정도니까. 4년 동안이지만 그냥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돈을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 그러니까는 그 돈을 활용하자 이거죠. 그 돈을 지역 공공은행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야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 있는 은행들 빨대 꽂아가 다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될 게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아직 뭐 그러니까 이제 후보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이 약속을 한 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중소기업청이 아니 협동조합청이 하나 있어요. 독립된 있었는데 협동조합 운동하시는 분을 전담하는 협동조합이 지금 뭐냐면 그냥 저기 그 상호금융 이런 데다 다 넘겨버리고 앉아 있고 그거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산하로 이렇게 다 이제 그것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독립시켜야 된다. 협동조합은 독립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시스템 제도적으로 좀 이제 뒷받침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오늘 다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만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한 건,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뭐 이재명 정부가 출범이 되고 제가 그것도 뭐 저기 후보가 이제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근데 이제 뭐 적어도 이 경제 기본권은 뭐 되게 이제 합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궤도가 되면서 저는 가속도가 좀 붙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더 자세하게 공개는 못하는 건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언을 하게 되면 아무도 네. 한옥수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그러시네요. 예. 아, 예, 그러셨죠. 아, 예.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되려면 지역의 권력을 더 마련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로 권력이 있어야 모이죠.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모이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에 모이지 않잖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를 그리고 운영동 단위의 지자체를 전환 또 제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부터의 권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모여지고 그 모여진 힘들이 이제 주권자로서의 자기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주민자치, 주민민주주의 그렇게 실현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을공학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적이고 공론정당이 이런 부분이 참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 부분이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경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그 사회의 힘, 발전의 힘은 사회 협력 능력이 사회적 협력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그리고 그 협력 능력이 얼마나 창조적이냐 요게 이제 이제 지금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지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이 전체의 포션이 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확보돼야 되는지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본주의 사회 내 사회적 경제 영역의 포지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우리의 지역 경제 또는 그 전체 국가 경제의 기업 새로운 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이런 점. 저는요, 오랜만에 뵙는데, 제가 이제 하남에 있을 때 제 경험으로 볼 때예요. 볼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네,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 중앙과 지역이 그러니까는 사실 분리된 문제가 아니죠. 분리된 건 아닌데, 그래서 중앙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이 참여와 변화도 필요하고, 근데 지역에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 사는 게 굉장히 더 힘들죠. 사실 저는 중앙 정치보다 지역 정치가 더 힘들다고 봐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돌파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선생님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하남에서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의원들도 이제 주민 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시켜서 당선도 시켜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역을 저는 그 당시 개인적인 꿈이었던 게 좀 지역을 좀 해방구처럼 비슷하게 만들자 하남이라는 좀 작은 도시 이런 생각을 갖다가
뭐 끝내 완성은 못하고 나왔지만은 근데 이건 그런 것들이 사실 지역 단위에서 많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송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좀 그 운동이 그 지역에서는 운동들이 너무 가치지향적에 좀 이렇게 매몰돼 있어요. 가치지향적인 차원에서.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에둘러 표현한 게 바로 그겁니다. 협동조합 생각하시는 분들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농업사회 때 사실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런 상념들이 그걸 여전히 그 속에서 많이들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게 연결이 안 되어지거든요.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을 현대화시키는 데 속에서 얼마나 그러니까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고민이 좀 약간 좀 부족하다고 많이 봐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선생님 물어본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건 저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냐.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데 속에서 그러니까는 중앙에서 지원해 줄 게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한 거냐. 이걸 이제 찾아내 가지고 서로가 그러니까 연결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지역에서 할 부분을 중앙 정치만 가지고 저는 절대로 해결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 참여해달라는 걸 제가 거절했던 이유가 지향하는 목표가 틀리기 때문에 분권에 대한 철학이 틀렸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했던 이유가 바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이 지역에서는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들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중앙에서 그러니까는 지원해 줄 부분들도 물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별개로 이제 그러니까 하는데 근데 그걸 지역의 역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규모는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이것을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 여쭤봤는지 묻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지역 현실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9시에 지금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요. 네. 권력을 아래로부터 내려주는 부분에 뭐요? 운명동 단위의 예. 지자체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그러니까 그 내리는 거를 그러니까 뭘 내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지자체가 시군구 단위거든요. 예. 운명동 단위에서의 직접 창출, 공장부 직접 창출한 예산권, 기금 이런 부분으로 좀더 저는 그거 있잖아요.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고 제도적으로 그거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내려보내줘도 주민들이 그걸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활용을 못하면은 그게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양쪽에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속도도 맞아야지 그러니까 소리가 나듯이 그러니까 그 저는 제도적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권한을 내려보내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권한을 내려보냈더니만은 오히려 그러니까 과거에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 군수들 다 내려볼 때가 더 나은 적이 많다. 표호자들 다 됐더라. 그럼 왜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 역량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사실은 정리했다. 네. 사실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만들고 지역하고 소통될 수 있지만 그 단계 전까지가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가야만 홈페이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상인들하고 그다음 주민들하고 이제 뭔가를 계속해서 사실 골목길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한 집중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 동네 우리 동네 그 콘텐츠가 뭐냐 이거를 찾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지역 화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거는 그 중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지역 공유 경제를 우리가 스스로 그래도 공유 포인트 이런 걸 제공하긴 하지만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콘텐츠를 입힐 때 동네안에서만 소비하는 것보다 널리 알리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민되는 주제는 아이고 너무 그래가지고 세금 월세가 올려놓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있잖아요. 네. 저는 지금 그 질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이 됩니다.
지금은 지역 그 플랫폼도 안 될 때 상인들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상인들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골목상권에는 상인들이 주도하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젊은이들한테 맡기라 그랬죠.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상인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거기에 예언이 확정되면 참여하는 게, 저는 그게 순서라고 봐요. 풀어가는 거. 상인들이 주도하게 되면은, 일종의 뭐가 돼버리냐면요. 배달앱 같은 거, 정부에서 멈춰버립니다. 저는 청년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는 지역사회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가능한 자원들을 가지고 지금 아까 지금 제가 황 선생님 소개했잖아요. 그런 것들 저거를 청년들한테서 NFT 코인을 들어가겠다면 관심을 가져요, 젊은이들은요. 그런 가능한 걸 가지고 일단은 저기 이 동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다음에 전통적인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쓰고 가야 되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게 맞는 얘기야. 여러분, 현지 사람들이 좋은